당신이 뭔데 나를 비난할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요? 여긴 제 집이에요. 당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요. 마음에 안 들면 당장 나가세요. 내 집이라고? 내가 잊었니? 내가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 아들조차 없었을 거야. 내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생각하니? 내 눈엔 너는 욕심 많고 비어있는 껍데기일 뿐이야. 욕심 많고 비어 있다고요? 웃긴 해요. 적어도 저는 다른 사람의 동정심에 매달려서 남의 집에 얹혀 살진 않아요. 각자의 인생에는 과거와 미래가 교차하는 달림길에 서야 하는 순간이 있어 길을 선택해야 한다. 사랑이나 희생만이 아니라 자존심, 상처, 행복의 진정한 의미에 대한 이야기도 있다. 이야기는 한 여성으로부터 시작되며 그녀의 일생은 상실과 희생의 연속이다. 가난하게 자란 고아 소녀 시절부터 그녀는 자신보다 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때때로 친절에 대해 공정함으로 보답하지 않는다. 아들이 결혼한 후 그녀는 지위, 부, 권력이 모든 것을 압도하는 것처럼 보이는 새로운 가정에 들어갔다. 낯선 집의 시어머니로서 그녀는 며느리의 냉정함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들의 무심한 침묵에 직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인내, 가혹한 말, 그리고 침묵의 상처는 그녀를 인내의 한계까지 몰고 갔다. 어느 날 그녀는 다시 시작하기 위해 모든 것을 남겨두고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해변에서의 새로운 삶은 해방처럼 보이지만 과거는 쉽게 놓아주지 않는다. 아들이 뒤늦게 사과를 가지고 찾아왔을 때 그녀의 마음은 용서와 어렵게 찾은 자유분반한 삶을 지키기 위해 갈기갈기 찢겼다. 어떤 길을 택하실 건가요? 현재의 평온함이 과거의 상처를 진정시키기에 충분할까요? 아니면 모성애가 그녀를 다시 돌아가서 험난한 여정을 시작하게 만들까요? 자존심, 사랑, 행복에 대한 갈망이 누구나 그 안에서 자신을 볼 수 있는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교체하는 한 여성의 내적 투쟁에 관한 이야기이다. 저는 경기도 성남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사는 올해 65세인 점이선입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창밖으로 안개 낀 하늘을 보며 나는 종종 희생과 삼시로 가득했던 지난 세월을 기억한다. 어렸을 때부터 내 삶은 다른 아이들과 같지 않았다. 나는 부모님의 사랑을 알아본 적이 없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는 노쇠한 할머니의 마르고 따뜻한 팔찌이다. 강원도의 한 가난한 시골 마을에 있는 작은 집에서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시절이 아직도 생생하다. 살을 내는 듯한 추운 겨울, 우리 집에는 작은 난로가 하나뿐이었다. 할머니는 쌀을 살 돈을 조금 받는 대가로 시장에서 팔기 위해 더 많은 모직화를 뜨개질해야 했다. 나는 어린아이임에도 불구하고 그 시장 구석에 서서 달걀이나 야채를 파는 작은 쟁반을 드는 법을 배웠다. 그 당시 몇 동만 더 팔면 나는 너무 기뻐서 할머니에게 남기고 가장 맛있는 밥을 먹을 엄두가 나지 않았다. 또래들이 새하얀 옷을 입고 글씨를 배우러 가는 동안 저는 감히 멀리서 서서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교실 문을 훑어보기만 했습니다. 저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학교에 간다면 인생이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제 자신을 비난합니다. 왜냐하면 매 순간마다 제가 엉뚱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제 할머니께서 더 많은 고통을 겪고 계실 때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항상 기억하고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 그때가 제가 10살이 되던 해였고 어느 날 할머니가 심하게 편찮으셔서 시장에 나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더 큰 마을에 가서 그녀가 만든 스웨터를 팔았습니다. 거의 10km의 산책로가 나를 거의 지치게 했지만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나는 약을 사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만 했다. 희생의 의미를 깊이 있게 이해한 것은 그때가 처음이었고 그날 이후로는 나만을 위해 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다. 요즘 성남의 생활은 단순하지만 오후마다 집 근처 공원에 나가 아이들이 뛰어노는 모습을 보면 옛 생각이 난다. 그 아이들은 사랑하는 부모가 있어서 정말 운이 좋았고 평화로운 어린 시절이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이고 소중히 여기는 법을 배웠지만 때때로 오래된 기억들이 불완전한 꿈처럼 되살아난다. 늘 친절을 베푸는 눈빛과 온순한 미소의 남자 박정훈을 만났을 때 내 인생은 한가닥 희망의 빛을 띠었다. 우리는 1984년 봄, 수원의 작은 거리에 벚꽃이 만개했을 때 결혼했다. 정우는 평소 짐을 나르고 힘든 일을 하는 인근 목공소에서 일한다.
매일 밤땀을 뻘뻘 흘리며 집으로 돌아오는 그의 모습을 생생하게 기억하지만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너만 행복하면 나는 얼마나 피곤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다. 그 시절은 힘들었지만 내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했다. 우리는 내가 과일과 야채를 파는 성남시장 근처의 작은 셋집에 살고 있다. 비록 가난할지라도 우리는 서로가 있다. 비가 많이 와서 집에 물이 넘쳐 모든 것이 침수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부부는 수리할 돈이 없고 밤새 물통만 줄 수 있다. 내가 피곤한 것을 보고 정우는 장난을 치며 우리 집은 지금 배나 다름없어. 넌 그냥 여행 가는 거야 라고 말했다. 그때 나는 눈물을 흘리며 웃었고 그가 옆에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죠. 나는 두렵지 않아요. 하지만 인생은 결코 나를 너무 오랫동안 평화롭게 두지 않는다. 1992년 겨울 어느 날 시장에서 물건을 정리하느라 바빴을 때 정훈의 가게 주인이 다급하고 담원한 목소리로 나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는 그가 직장에서 쓰러졌다는 소식을 들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추위에 떨며 손발이 떨리고 입에서 기도를 멈추지 않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도착하자 의사는 고개만 저었다. 정우는 심장 쇼크로 세상을 떠났다. 그 순간 나는 끝없는 깊은 구더미에 빠진 것 같았다. 병원방은 하얗고 소독약 냄새가 강했고 기계 소리는 한결같이 나를 무력감에 휩싸이게 했다. 나는 그가 거기에 누워있는 것을 보았고 그의 얼굴은 여전히 여느 날처럼 온화했지만 춥고 낯설었다. 나는 소리치고 그를 껴안고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었냐고 물었다. 장례식 후 내 삶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다. 정훈이가 집을 수리하기 위해 빌린 빚과 장례식 비용과 함께 거의 지쳐버린 빚에 직면했다. 주변 사람들은 점점 소외되고 일부는 불쌍하고 일부는 제가 남편의 건강을 챙길 줄 모른다고 비난합니다. 잠을 잘 수 없는 밤들이 있었고 나는 그의 영정 앞에 앉아 그의 병의 징후를 더 일찍 알아차리지 못한 것에 대해 자책했다. 뭔가 할 수 있으면 그 시절을 생각할 때마다 아직도 가슴이 저려온다. 하지만 정우는 내가 슬픔 속에서 영원히 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서 나 자신을 위해 그리고 그가 나를 위해 준 사랑 때문에 계속 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그의 기억, 희생에 대한 것, 우리가 공유했던 작은 기쁨에 대한 것은 여전히 내가 그 힘든 나날을 보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의 원천이다. 정훈을 잃은 내 인생은 끝없는 시련과 다름없다. 하지만 나는 내 자신이 무너지는 것을 허락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내 곁에는 나의 외아들이자 희망의 전부인 혁재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혁재는 어렸을 때부터 얌전하고 말이 잘 통했어요. 저는 한산시장에서 야채를 파는 것부터 시간제 가정부 일을 하는 것, 임대옷을 세탁하는 것까지 열심히 일합니다. 단지 아이들이 학교에 잘 다닐 수 있도록 말이죠. 혁재만 더 나은 미래가 있다면 내 모든 어려움은 가치가 있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2002년에 혁재는 서울의 한영문대학에 합격했다. 소식을 들은 날 나는 너무 기뻐서 시장 한가운데서 울음을 터뜨렸다. 주변 사람들이 어깨동무를 하며 축하해 주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쁘기도 하고 걱정도 되었다. 수업료, 부시 생활비가 비싸서 모두 어깨에 짊어졌다. 한 번은 돈을 빌리기 위해 내 유일한 결혼 단지를 들고 아이가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바랬다. 그 세월 동안 나는 혁재를 거의 만나지 못했다. 그는 공부와 나를 돕기 위한 아르바이트로 바빴다. 그래도 틈만 나면 안부를 묻는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에는 항상 낙관적이었습니다. 엄마, 안심하세요. 앞으로 일하지 않게 돈 많이 벌게요. 그 말은 추운 겨울날 제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불길과도 같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항상 기대했던 날이 왔다. 혁재는 졸업 후 강남의 대기업에 취직했다. 그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자랑거리입니다. 나는 아직도 기억난다. 그가 일하는 고층 빌딩에 처음 나를 데려갔을 때 나는 내 아이의 변화에 기쁘기도 하고 놀라기도 했다. 하지만 인생은 나에게 너무 오랫동안 완전한 기쁨을 누리게 하지 않는 것 같다. 2014년 어느 날 저녁을 준비하다가 혁재가 집에 왔을 때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그는 내 맞은편에 앉아 숨을 깊이 들이쉬고 말했다. 엄마, 할 말이 있어요. 결혼할게요. 깜짝 놀랐어요. 혁재는 데이트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하지 않았고 소개시켜주지도 않았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갑자기 알림이 뜨네요. 나는 침착하고 미래의 며느리에 대해 물어보려고 노력했다. 혁재는 지은이라는 같은 회사 동료로 서울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라고 말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마음이 불안감이 엄습했다. 저는 제 아이가 행복하기를 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정 차이 때문에 지은이와 그녀의 가족이 저와 같은 가난한 시어머니를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지은이 가족 모임 날이 다가오자 내 고민이 현실로 다가왔다. 깨끗하게 세탁된 낡은 한복부터 내일 밤 리허설하는 인사말까지 꼼꼼히 챙겼다. 하지만 만남은 생각보다 긴박했다. 점잖지만 냉정한 여자인 지은이 엄마는 내게 일과 가정 형편에 대해 몇 마디만 묻자 눈초리가 가득했다. 나는 그녀가 한 말을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단지 딸이 적당한 집안에 시집 보내기를 바랄 뿐이다. 저는 조용해요. 나 자신을 보호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혁재가 양쪽으로부터 압박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날부터 아들과 나의 관계는 점점 멀어졌다. 집에 덜 가기 시작했고 우리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탓하지 않지만 외로움은 내 마음에서 점점 커지고 있다. 어느 날 밤 저문의 제단 앞에 앉아 내가 뭘 잘못했는지 의아해하는 날도 있었다. 항상 혁재가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힘들어질까요? 번쩍이는 촛불 속에서 나는 파도가 아무리 커도 이 작은 가족이 이겨낼 방법을 찾을 수 있기를 조용히 기도했다. 미래의 며느리인 오민지를 처음 만난 것은 2015년 가을 어느 날 저녁이었다. 혁재는 데뷔하기 위해 민지를 집에 데려갔다. 민지는 세련된 정장 차림에 자신감 넘치지만 나의 작은 집을 볼 때는 다소 거리낌 없이 입장한다. 제가 미리 준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깔끔한 밥상을 차려놨는데 민지의 시선은 그것들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듯이 스쳐 지나갔어요. 나는 웃으며 그녀를 안치려고 노력했지만 마음은 보이지 않는 거리를 느끼기 시작했다. 민지는 내가 만나던 어느 누구와도 달라요. 혁재보다 5살 연산인 그녀는 성공적인 온라인 회사를 운영하며 강남의 부유한 가정 출신이다. 내가 혁재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훌륭한 사람이 된 것을 자랑스러워하는 동안 민지에게는 그것들이 그저 당연한 것처럼 보였다. 그녀는 자신의 회사가 추진 중인 해외 출장, 큰 프로젝트들, 그리고 그녀가 자주 구입하는 비싼 물건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저처럼 가난한 과부가 상상하는 것 이상의 것들이었죠. 나는 민지를 싫어하지는 않지만 두 집안의 격차는 내가 소외감을 느끼게 한다. 그날 저녁 그들이 떠났을 때 나는 조용한 부엌에 앉아서 마음이 무겁고 치우지 않은 젓가락 그릇들을 바라보았다. 알아요. 민지는 혁재의 선택이고 저는 받아들여야 해요. 하지만 두 집안의 격차가 앞으로 그들의 삶의 장벽이 될까봐 걱정되지 않을 수 없다. 결혼식 날이 다가오고 내 마음의 답답함이 점점 커져갔다. 모든 것이 눈부실 정도로 화려했던 서울 중심부의 한 특급 호텔에서 결혼식이 열렸다. 낡았지만 잘 빨려진 한복을 입고 홀 구석진 곳에 웅크리고 서 있었다. 민진의 집의 손님들은 모두 내가 감히 만나볼 수 없는 유명인사, 대기업들이었다. 한편 우리 측에는 시장에 있는 오래된 친구와 친한 친척 몇 명만 있습니다. 나는 차갑고 비언어적인 비교인 우리 가족을 바라볼 때 그들의 평가 눈빛을 분명히 보았다. 그날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은 민지의 엄마가 나에게 왔을 때였다. 그녀는 엷게 웃으며 내 귀에 바짝 다가와 말했다. 아들이 자랑스러우시겠군요. 하지만 제 딸에게 맞는 삶을 살 줄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제 자존심을 찌르는 팔과 같았습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이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결혼식에서 모두가 두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바쁘고 나는 뒷줄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나는 무대 위에 서 있는 혁재와 민지를 보며 손에 손을 잡고 환하게 웃었다. 아들의 미소가 정말 행복인지 아니면 부담감을 감추기 위한 가면인지 궁금하다. 내 중 일부는 앞으로 나아가서 내 아이들을 껴안고 항상 내 편이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나머지는 자제했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그 호화로운 세상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결혼식이 끝난 후 저는 빈 식탁에 혼자 앉아 제 작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민지 가족의 추리듬이 담긴 봉투가 아직도 책상 위에 놓여 있는데 나는 감히 열 수가 없다. 나는 그것이 도움인지 우리 사이에 지울 수 없는 거리를 상기시켜주는 것인지 모르겠다. 밤의 어둠 속에서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심한 외로움을 느꼈다.
혁재와 민지가 결혼하고 나면 제 삶이 한결 가벼워질 것 같아요. 나는 아이들이 자유롭게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가족에 너무 간섭하지 않고 조용히 살면 된다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나로 하여금 생각지도 못하게 했다. 2016년 봄 어느 날 오후, 민지와 혁재가 마련해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울 근교에 위치한 아파트는 성남에 있는 나의 예전 집보다 훨씬 깨끗하고 편안하다. 민지는 비싼 서양 음식 몇 상자를 가지고 방문하러 왔다. 식사 후 그녀는 솔직하게 나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제부터 내가 집에 있을 때 엄마가 사장이라고 불러줬으면 좋겠어. 그것이 내가 일과 가정의 경계를 유지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정신이 멍했다. 그 단어들이 텅 빈 공간에 떨어지는 것 같아서 나는 즉시 반응할 수 없었다. 어머니가 어떻게 며느리를 그런 칭호로 불러야 합니까? 나는 조용히 웃으며 이 상황에서 유머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민지는 여전히 거부를 받아들이지 않는 듯한 눈빛으로 엄숙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나는 혁재를 바라보며 아이가 서만을 완화하기 위해 한마디 해주기를 바란다. 하지만 혁재는 민지의 결정에도 속수무책인 듯 고개만 숙였다. 엄마, 민지 나름의 이유가 있어요. 엄마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비록 부드럽지만 제 마음에 소금을 뿌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이 이상한 요구를 받아들이려고 노력했다. 민지가 집에 오면 나는 상사에게 경건한 직원처럼 허리를 굽혀 인사를 하고 그녀를 사장이라고 불렀다. 그 단어들은 낯설고 내 입에서 나오기 어렸다. 마음속으로는 더 낯설고 작은 역할을 대신하는 어머니의 위치를 잃어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든다. 한 번은 가족 식사 때 우연히 민지를 가족 어머니의 습관처럼 이름으로 불렀습니다. 민지는 즉시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차가운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말했잖아. 여긴 우리 집이지만 원칙은 지켜져야 해. 식사 분위기는 금방 무거워졌습니다. 나는 억지로 웃고 사과하고 다시는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애써 참아도 마음속으로는 파도가 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민지와 나의 격차가 단지 돈이나 지위 차이뿐만 아니라 가족을 바라보는 시각 차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나에게 가족은 사랑하고 공유하는 곳이다. 그러나 민지에게 가족은 모든 것이 특정 규범에 따라 통제되고 유지되어야 하는 삶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처럼 보인다. 어느 날 아파트를 청소하던 중 우연히 민지의 전화를 받았다. 그녀는 누군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평소와는 다른 말투였다. 나는 그의 어머니가 너무 간섭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나는 그녀에게 개인 숙소를 마련해 주려고 했지만 그녀가 그것을 모른다면 나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그 말들이 나를 멈추게 했고 눈물이 떨어지려고 했지만 나는 참으려고 했다. 그날 저녁 혁재가 집에 왔을 때 나는 말을 꺼내려고 했지만 아이의 지친 얼굴을 보고는 차마 말을 잇지 못했다. 내가 말하면 혁재는 두 여자 사이에 서서 부담 없이 압박감을 견뎌야 할까 봐 두려워요. 매번 회상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묻는다. 내 인내심이 잘못된 걸까? 하지만 혁재와 민지의 결혼 사진을 보면서 저는 제 아들이 행복하기만 하면 좀 더 참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의 고통은 결코 치유되지 않는 상처처럼 여전히 희미하다. 강남의 고급 펜트하우스에서 혁재 가족과 함께 살기 위해 세월이 흘렀던 작은 아파트를 언젠가 떠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다. 민지의 제안은 2017년 여름 어느 날 오후 그녀가 나를 방문했을 때 왔다. 여전히 침착한 태도로 민지는 테이블에 앉아 시어머니가 아닌 직원에게 말하는 듯한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어머니, 그녀가 말문을 열자 상냥하지만 날카로운 목소리로 나는 내가 이렇게 혼자 사는 것이 매우 슬플 것이라고 생각한다. 저랑 혁재는 엄마가 저희랑 같이 살자고 상의해서 결정했어요. 우리 집 펜트하우스는 넓고 엄마 방도 있고 필요할 때 엄마 돌보기도 편해. 처음에 나는 감동을 받았다. 비록 민지와 저의 관계는 항상 냉담했지만 저는 그녀가 정말로 가족애를 증진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민지는 계속 말했다. 사실 저는 일하느라 바쁘고 집을 돌볼 시간이 없어요. 엄마가 내 집안일을 돕는데 동의한다면 나는 엄마에게 매달 30만 원을 보낼 것이다. 엄마가 우리를 돕고 우리가 생활비를 더 지원하는 셈.
나는 조용했다. 민지가 제시한 30만 원은 도움처럼 들리지만 실제로는 하녀 월급이나 다름없다. 나는 침착하려고 노력했고 민지에게 다시 물었다. 엄마가 집안일을 하길 바라니? 시어머니가 되는 것은 고용인 취급을 받는 것보다 존중받아야 하지 않나요? 민지는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답답한 눈빛을 감추지 못했다. 어머니, 나는 너를 고용인으로 볼 생각은 없다. 이것은 단지 책임을 더 명확하게 나눌 수 있는 방법이다. 게다가 엄마도 하루 종일 빈둥거리고 싶지 않은 것 같아. 그렇지? 그 말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다. 나는 속상하고 무기력했다. 민지는 저를 시어머니에서 아들의 집에서 비정규직으로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대화 내내 묵묵부답인 혁재의 얼굴을 보면 내가 거절하면 사태만 더 긴장될 뿐이라는 것을 안다. 일주일간의 고민 끝에 이사 오기로 했다. 민지 씨나 30만 원 때문에 하는 게 아니라 혁재가 양쪽에서 더 많은 압박을 받는 걸 원치 않아서 하는 거예요. 강남 펜트하우스가 기가 막히게 예뻐요. 내 개인 방은 작지만 편리하고 한간이 내려다 보인다. 그러나 매일 그곳에 살면 살수록 나는 내 것이 아닌 세상의 길을 잃은 것처럼 느껴졌다. 매일 아침 나는 일찍 일어나 온 가족을 위해 아침 식사를 준비한다. 그리고 나서 저는 집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옷을 세탁하고 옥상에 있는 점원 전체를 돌봤습니다. 이 모든 것은 민지가 엑셀표에 정리한 일정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가끔 민지는 나에게 그녀의 회사로 점심을 가져오거나 파티에 참석하기 위해 그녀의 동료들을 집으로 데려오라고 부탁하기도 한다. 한 번은 제가 바닥을 닦고 있을 때 민지가 들어와서 제가 놓친 물자국을 봤어요. 그녀는 얼굴을 살짝 찌푸렸다. 어머니, 엄마는 좀 더 조심해야 해. 이 마루는 수입된 나무로 만들어졌고 작은 물집만으로도 나무 판자가 손상될 수 있다. 못하면 내가 다른 사람 고용할게라고 계속 얘기하세요. 그 말들은 나를 울음을 터뜨리고 싶게 만들었지만 나는 입술을 깨물고 고개만 끄덕였다. 나는 혁재에게 이런 달뜸을 겪게 하고 싶지 않다. 하지만 늦은 밤, 호화롭지만 추운 밤에 혼자 앉아있을 때 저는 자문해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가 이렇게 낯설고 계산적이 될 수 있었을까? 민지는 저를 외부인처럼 느끼게 했을 뿐만 아니라 사소한 일부터 큰 결정까지 제 삶을 차근차근 통제해왔습니다. 나의 무력함, 혁재의 침묵, 민지의 냉정함이 한데 어우러져 나를 탈출구 없는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다. 바깥 공기는 상쾌했지만 마음은 폭풍우처럼 무거웠던 2017년 가을 아침이었다. 나는 넓은 펜트하우스에서 열심히 바닥을 닦고 있다. 매일 그렇게 되고 일이 결코 끝나지 않을 것 같다. 이사 온 이후로 이 가족에서 편안함이나 친밀감을 느낀 적이 없다. 모든 게 차갑고 딱딱한 민지와의 관계마저. 그날 아침, 민지는 내가 방금 닦은 나무바닥에서 깔끔한 정장 드레스와 하이힐을 신고 벌컥벌컥 부엌으로 걸어 들어갔다. 그녀는 주위를 힐끗 둘러보고는 부엌 찬장을 열고 행주 냄새를 맡아보고는 못마땅한 눈초리로 나를 돌아보았다. 오문이 그녀가 시작했죠. 목소리가 고르지 않지만 차갑게 들리더군요. 이 부엌은 너무 더러워. 기름은 여전히 부엌에 붙어 있고 서랍도 깨끗하지 않다. 엄마가 못하면 내가 프로를 고용하라고 말해야 해. 나는 고개를 들어 그녀의 말이 자존심을 베는 탈날처럼 느껴졌다. 이 집을 청소하는 것은 내가 매일 해온 일이며 헌신적으로 불평도 없다. 근데 민지 씨가 말하는 방식이 뭔가 저희 모든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 것 같아요. 제가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대야를 내려놓았고 분노와 분노로 목소리가 떨렸다. 당신의 하녀인가요? 아니면 시어머니인가요? 부엌은 한순간 조용했다. 민지는 바깥 공기보다 더 차가운 눈빛으로 가슴 앞에 팔짱을 꼈다. 존경을 받고 싶다면 일하고 그녀가 강조하듯이 한마디 한마디가 말했다. 당신 할 일을 하세요. 이 집은 할머니 것이 아니라 저와 혁재의 것이다. 그녀는 단지 부탁만 하고 있고 나는 내가 합리적인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 말은 나를 안에서 찢어지는 것처럼 만들었다. 부탁이라는 단어가 머릿속에 맴돌면서 혁재의 어머니도 내가 이 집에 진짜 자리가 없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다. 매일 청소하고 요리하는 데 드는 땀과 눈물은 모두 부탁하는 사람의 의무로 찍혀 있다. 나는 민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손을 꼭 잡았고
내 목소리는 목이 메었다. 그거 알아. 나는 혁재를 키우기 위해 내 인생을 바쳤어. 나는 고마움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적어도 이 가족의 고용인으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대접받을 자격이 있다. 민지는 아무 감정 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저는 당신이 너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그녀가 불편하다면 그녀는 떠날 수 있다. 하지만 당신이 머물고 싶다면 이 집의 규칙을 받아들이세요. 저는 거기 서서 가만히 있었습니다. 민지의 말은 아들의 집에 내가 설 자리가 없다고 선고한 판결과 다를 바 없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대야를 집어들고 조용히 일터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안다. 그날 저녁 독방에 앉아 어린 시절의 혁재의 사진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다. 저는 이것이 제가 젊음을 걸고 얻은 것일까요? 어떻게 상황이 그렇게 나빠질 수 있죠? 혁재가 민지와 나의 갈등에 시달리는 것을 원하지 않지만 언제까지 버텨야 할지 모르겠다. 그 다음 날 나는 떠나는 것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마음이 아프지만 어쩌면 거리를 두는 것만이 약간의 자존심과 평화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창문 틈으로 야외 바람이 거세게 몰아치고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마치 큰 싸움으로 얼어붙은 듯했던 2017년 겨울 저녁이었다. 내가 식탁을 다 차리자 민지는 부엌으로 가서 창고에서 물건을 검사하듯 접시들을 하나하나 살펴봤다. 그녀는 미간을 찌푸리고 나를 보며 말했다. 어머니, 아직도 모르겠어요? 이 식기는 일반 키친타올이 아닌 전용 타올로 다시 닦아야 한다. 내가 말했잖아. 나는 수건을 내려놓고 화를 참으려고 애썼다. 그러나 민지는 계속해서 규칙적이지만 통제된 목소리로 엄마가 제대로 하지 않으면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다른 사람 고용해도 돼. 더 이상은 못 참겠어요. 진짜 저 뭐 같아요, 민지 씨? 나는 화가 나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닙니다. 저는 그녀의 아들을 성장시킨 혁재의 어머니입니다. 나는 이런 대접을 받을 자격이 없다. 민지는 가슴에 팔짱을 낀 채 싱긋 웃었다. 어머니, 나는 단지 엄마에게 모든 것을 제대로 해달라고 부탁했다. 엄마가 불편하면 억지로 여기 있는 게 아니야? 그 말들이 내 마음에 불을 지피는 것 같았다. 당신은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해서 나에게 그렇게 말합니까? 이것은 단지 그녀의 집이 아니다. 당신 때문이 아니라 내 아들을 위해 여기 있어요. 말다툼 소리가 너무 커서 방에서 일하고 있는 혁재가 뛰쳐나왔다. 부엌에서 나와 민지가 마주 서 있는 것을 보고 아들의 얼굴이 긴장한 기색이 역력했다. 엄마는 왜 그렇게 큰 소리를 내세요? 라고 혜재가 다급한 목소리로 물었다. 민지는 단지 모든 것을 깔끔하고 깨끗하게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엄마는 긴장시키지 마. 그 말은 내 심장을 찌르는 팔 같았다. 나는 내 귀를 믿지 않고 아들을 돌아보았다. 혁재, 정말 내가 틀렸다고 생각해? 내가 이 가족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모르겠어요. 민지 언니 엄마 대하는 거 못 봤어요. 하지만 혁재는 내 눈을 피하며 엄마, 민지는 틀리지 않았어. 엄마도 일을 크게 만들지 마세요. 우리 가족은 평화가 필요해요. 나는 힘들게 웃었고 눈물이 쏟아지기 시작했다. 평화? 이게 평화라고 생각해? 엄마는 참았고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았는데 내가 여기 서서 엄마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건 엄마라고 말하는 거야? 혁재, 엄마가 내 엄마야? 이 집 살림꾼이 아니야? 민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가 역력했다. 그리고 혁재는 내 편이 아니라 한숨을 쉬며 등을 돌리며 아무런 설명도 없이 작업실로 들어섰다. 부엌이 너무 조용해져서 나는 벽에서 시계가 똑딱거리는 소리를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나는 거기에 서서 아들의 뒷모습을 보며 몇 마디 말만으로 부정당했기 때문에 내가 희생한 모든 것들이 다 부정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혼자 독방에 앉아 있었고 도시의 불빛이 창밖으로 반짝였다. 혁재가 어렸을 때 내가 모든 것을 다해서 아이가 교육을 받고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던 시절이 생각난다. 하지만 지금은 제가 가장 외롭다고 느끼게 하는 사람이 바로 제 아들입니다. 저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어디에서 틀렸을까? 아니면 내 사랑과 희생이 혁재가 내가 보고받지 않고도 모든 불의를 견딜 수 있다고 생각하게 만든 것일까?
집을 나설 때 수건을 두 겹으로 두르고 있을 정도로 추웠던 2018년 겨울 아침이었다. 내가 거실을 청소하기 시작하자 민지가 전화를 걸어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다. 온모니, 책상 위에 서류철을 놓고 왔어요. 엄마가 바로 사무실로 가져다 주셨다. 정말 중요한 일이니까 지체할 수가 없어. 나는 황급히 서류철을 찾아 잘 싸서 버스 정류장으로 달려갔다. 가는 길에 민지의 회의 시간에 맞춰 도착할 수 있을지 걱정이에요. 버스는 사람들로 붐볐고 급제동을 할 때마다 구겨지지 않도록 서류 가방을 꽉 붙잡아야 했다. 민지의 회사 건물에 도착했을 때 나는 정거장에서 큰 로비로 급히 달려가야 했기 때문에 거의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가 사무실에 도착했을 때 민지는 이미 문간에 서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고맙다는 말 대신 그녀의 얼굴은 나를 아연케 할 정도로 냉담했다. 민지는 서류 가방을 들고 한번 훑어보더니 꾸짖는 목소리로 말했다. 온모니, 왜 집을 떠나기 전에 확인하지 않았어요? 이 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어요. 엄마가 내 스케줄도 망쳤어. 이제 다른 직원 불러와야 돼요. 저는 꼼짝도 하지 않고 서 있어요. 그 비난은 나에게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것과 같다. 이해가 안 되는데 언제부터 도움이 되는 것이 세세한 것까지 완벽하게 해야 하는 의무가 되었나요? 나는 서류가 부족한지도 모르고 단지 그녀를 돕고 싶어서 서둘러 왔음을 설명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민지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엄마는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항상 엄마 방식대로 해 라고 그녀는 눈빛의 비난으로 가득 차서 말했다. 엄마가 할 수 없다면 엄마는 일을 맡지 말아야 한다. 나는 눈물을 참을 수 없다. 오랫동안 억눌려 있던 모든 분노와 고통이 갑자기 쏟아졌다. 민지 씨, 저는 당신의 직원이 아니라 당신의 시어머니입니다. 나는 사무실 로비에서 주위 직원들의 놀라운 눈길에서 울음을 터뜨렸다.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소외된 그림자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거기서 그치지 않았다. 민지는 그날 밤 집에 왔고 우리는 즉시 큰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녀는 거실 한가운데 서서 비꼬는 투로 말했다. 온모니, 엄마가 하고 싶지 않으면 그냥 말해요. 하지만 어머니도 여기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면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 말이 내 마음을 조이는 것 같았다. 그럴싸해 나는 소리를 지르며 감정을 억제할 수 없었다. 내가 여기서 살고 싶어 한다고 생각해요? 제가 자존심이 없다고 생각하세요? 나는 평화를 지키기 위해 모든 것을 하려고 노력했지만 당신은 점점 너무했다. 민지는 지지 않고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며 가혹한 목소리로 말했다. 만약 그녀가 너무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녀는 여기를 떠날 수 있다. 이 집은 누구도 평화를 파괴할 필요가 없다. 일이 이렇게까지 갈 줄은 몰랐다. 둘 다 큰 소리치는 동안 민지가 갑자기 손을 들어 나를 밀었다. 나는 균형을 잃고 바닥에 쓰러졌다. 허리가 탁자 가장자리에 세게 부딪혔고 통증이 엄습해 바로 움직일 수 없었다. 그 순간 집은 침묵했다. 민지는 가만히 서 있었고 눈빛에는 담혹감이 역력했다. 혁재가 작업실에서 뛰쳐나와 바닥에 누워있는 나를 보고 불이 나게 나를 일으켜 세웠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슴 아픈 것은 아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였다. 괜찮냐고 묻는 대신 그는 민지에게 고개를 돌리며 이게 무슨 일이야? 두 분 왜 이렇게 긴장하세요? 나는 혁재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핑 돌았다. 혁재야, 못 봤어? 민지가 엄마를 대하는 방식이 안 보여? 정말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해? 그러나 혁재는 한숨만 쉬고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민지를 보고 또 아들을 보았다. 난생 처음으로 이 가족에서 완전히 고독을 느꼈다. 내가 희생한 것, 내가 겪은 고통은 더 이상 의미가 없는 것 같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고 조용히 방에 앉아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결정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온 집안이 침묵에 잠겼을 때 저는 제 방의 작은 의자에 앉았고 옅은 노란색 불빛이 모든 것을 형언할 수 없는 암울함을 덮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혁재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니 아이의 순수한 눈빛과 환한 미소가 지금과 전반대인 듯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나요? 왜 이렇게 됐지? 홍수의 폭포처럼 추억이 새록새록 떠오른다. 아이들을 키우기 위해 모든 일을 했던 날들, 시장 구석에 서서 혜재에게 책을 사줄 돈이 충분하지 않을까 걱정했던 날들까지.
나는 내 아이가 행복하기만 하면 모든 고통이 가치가 있다고 믿곤 했다. 근데 이제 이 고급스러운 집에서는 옛날의 혁재를 못 알아보겠어요. 저는 민지가 집안의 가장 사소한 일부터 제 말 한마디까지 모든 것을 통제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합니다. 나는 민지를 미워하지 않지만 그녀의 냉정함과 무례한 태도가 나를 이 집안의 이방인처럼 느끼게 했다. 설상가삼으로 내 평생을 사랑하며 보냈던 내 아이 혁재도 내 편이 아니다. 시계가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다. 나는 캐비닛을 열고 백지 한 장과 펜을 꺼냈다. 한 줄 한 줄, 한 줄 한 줄, 그게 내 마음을 쏟아내는 유일한 방법인 것처럼. 별표 혁재에게 별표. 엄마는 항상 내가 조금만 더 노력하면 이 가족이 평화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오늘 밤 엄마는 이 집에 더 이상 엄마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엄마는 널 탓하지도 않고 엄마도 민지를 탓하지도 않아. 어머니의 사랑과 희생이 모든 것을 보상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은 어머니가 잘못한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도 인간이기 때문에 존중받고 경청하고 사랑받아야 한다. 혁재야, 엄마가 떠날 거야. 어머니는 더 이상 이렇게 고통과 외로움 속에서 살 수 없다. 어머니는 자신을 되찾아야 하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자신을 위해 살아야 한다. 엄마 걱정은 하지 말고 엄마도 찾지 마. 행복하게 사세요. 하지만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잊지 마세요. 별표 안녕. 엄마 별표. 나는 종이를 접어서 혁재와 민지의 사진 옆 탁자 위에 놓았다. 전통 한복 차림으로 환하게 웃고 있는 그들의 웨딩 사진은 이제 단지 이별의 상징으로 보인다. 날이 밝자 나는 작은 가방을 들고 집을 떠났다. 나는 많은 물건을 가져오지 않았고 단지 몇 벌의 옷과 필요한 것들을 가져왔다. 대문을 나서자 싸늘한 찬바람이 불었지만 어느 때보다 마음이 놓였다. 어디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제 자신을 위해 무언가를 하는 것은 수년 만에 처음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 이상 압박감, 통제력도 없고 나와 내 자신의 행복을 되찾는 여정만 있다. 다음날 아침, 첫 햇살이 창문을 통해 내리쬐자 작은 가방을 들고 펜트하우스 밖으로 나왔다. 아내는 늘 가슴에 품고 있던 고인이 된 남편 정훈의 유품이 담긴 낡은 나무 상자와 간단한 옷옆 벌뿐이었다. 등 뒤로 큰 문이 닫혔고 나는 돌아보지 않았다. 보면 발이 계속 걷지 못할까 봐 두려워요. 젊었을 때 들렀던 평화로운 해안도시 강릉행 가장 빠른 기차를 탔다. 기차 안에서 나는 창가에 앉아 겨울 추위에 지나가는 들판과 산등섬이를 바라보았다. 주변 승객들이 귓속말로 이야기했지만 나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조용히 나무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나와 정훈의 기억 속에 박힌 작은 물건들이 들어있었다. 생일 선물로 준 손수건, 전당포에서 되찾은 옛 결혼 반지, 그리고 그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쓴 편지. 강릉에 도착해 바닷가 근처 골목 깊숙한 곳에 작은 아파트를 찾았다. 아파트는 침대 하나, 작은 식탁 하나, 그리고 부엌 구석을 놓기에 충분합니다. 하지만 창문을 열었을 때 익숙한 짠내를 동반한 바닷바람이 불어와 마음이 놓였다. 강릉의 초창기는 쉽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가족의 존재나 익숙한 편의시설 없이 새로운 삶에 적응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 나는 해변 근처의 작은 식당에서 일하기 시작했다. 일은 힘들지 않지만 음식 준비부터 손님 접대까지 꼼꼼함이 필요합니다. 매일 저녁 아파트로 돌아오면 창가에 앉아 멀리 내다보며 내가 남긴 편지를 혁재가 읽었을까 하고 생각했다. 내가 더 이상 곁에 없을 때 아이들이 걱정하고 공허함을 느끼나요? 어느 날 오후 식당을 청소하는 동안 주인 60대 후반의 아주머니, 외모는 강하지만 마음은 따뜻하다. 나에게 물었다.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외롭지 않아요? 나는 손을 멈추고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외롭긴 한데. 하지만 나는 내 가족 안에서 상처받으며 사는 것이 더 고통스럽다고 생각한다. 주인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위로하듯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인생은 결코 쉽지 않지만 자신의 평화를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나는 작은 것에서 즐거움을 찾는다. 아침에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조개 껍질을 줍고 파도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어시장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판매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오랫동안 잃어버렸던 소박함과 성실함을 느끼는 날도 있었다. 하지만 내가 항상 강한 것은 아니다. 어느 날 밤
나는 아파트의 작은 탁자 옆에 앉아 혁재의 옛 사진 위에 눈물을 흘렸다. 나는 내 아이를 그리워하고 내가 어렸을 때 내가 나에게 달려와 안아주며 엄마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했을 때를 기억한다. 나는 궁금했다. 이제 너는 어머니를 떠나게 한 것을 후회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펜트하우스를 떠나기로 한 결정이 옳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강릉에서는 누구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않고 냉담한 말이나 비난의 눈초리로 고통받지 않는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살고 있다고 느꼈다. 맑은 날 넓은 바다가 보이는 해변에 서서 정희선, 너의 새로운 시작이야.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거나 돌아볼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하루하루를 더 나은 미래가 될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강릉에 있는 우리 아파트의 작은 창문을 통해 이른 아침 햇살이 내리쬐던 2018년 6월 어느 날 아침이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는 익숙해져가는 평온한 느낌을 주었다. 차를 끓이고 있는데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혁재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고 수척한 얼굴과 후회로 가득 찬 눈빛을 보았다. 그의 뒤에서 민지는 낯선 그림자처럼 고개를 숙인 채 침묵했다. 엄마. 혁재가 감격에 잠긴 목소리로 말을 꺼냈다. 엄마는 나를 용서할 수 있니? 제가 틀렸어요. 많이 틀렸는데. 나는 조용히 서 있었고 손으로 문을 꽉 조였다. 아들을 보고 있자니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다. 참았던 고통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아팠지만 결코 지울 수 없는 혁재에 대한 사랑 때문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민지는 혁재 뒤에 서서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녀가 내 눈을 쳐다보진 않았지만 나는 공기 중의 무거움을 느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만만하고 냉정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나는 민지가 정말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는지 아니면 그저 아내로서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혁재를 따라갔는지 궁금하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혁재는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 고개를 낮게 숙이고 목이 메었다. 엄마, 제가 엄마의 용서를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나는 어머니를 너무 많은 고통을 받게 해서 어머니를 집을 떠나게 했다. 하지만 엄마, 정말 후회해요. 나는 엄마가 나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주길 바란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죠, 엄마? 나는 대답하지 않고 눈물을 계속 흘리기 위해 그냥 서 있었다. 아들의 얼굴을 보며 한마디 한마디의 진심이 느껴진다. 하지만 내 마음은 여전히 무겁다. 상처는 쉽게 지워지지 않고 가족 중에 낯선 사람이라고 느꼈던 예전 삶으로 돌아갈 수 있을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 혁재는 떠나기 전에 책상 위에 편지 한 톰을 남겼다. 나는 바로 열지 않고 아파트가 평소의 정적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다. 석연이 강릉 하늘을 붉게 물들였을 때 비로소 편지를 들고 펼쳐서 한 줄 한 줄씩 읽었다. 엄마. 엄마에게 상처를 줘서 미안해. 알아요. 이 사과가 엄마가 겪었던 것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엄마, 저는 정말 실수를 바로잡고 싶어요. 엄마 없이 우리 가족이 가장 중요한 것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았음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머니께 당장 돌아오시라고 간청하지는 않지만 언젠가 어머니께서 제게 만회할 기회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엄마는 나를 사랑하는데 평생을 바쳤고 이제 나는 단지 엄마를 위해 그렇게 하고 싶다. 내가 엄마의 아들이 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게 해줘. 사랑해요. 그리고 엄마가 어떻게 살든 항상 행복하길 바래요. 혁재. 나는 편지를 탁자 위에 내려놓고 바다가 보이는 창가로 걸어갔다. 오늘의 해면은 잔잔하고 작은 파도가 하루의 끝에 태양을 반사합니다. 나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용서는 해반인가? 아니면 어렵게 찾은 새로운 삶을 단직해야 할까요? 강릉에서의 생활은 나에게 수년 동안 부족했던 평화를 가져다 주었다. 하지만 엄마의 사랑은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 아무리 상처가 깊어도 혁재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문제는 제가 예전 갈등으로 돌아갈 용기가 있는가, 아니면 삼원이 영원히 변했다는 것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날 밤 저는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제 앞에 놓인 선택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용서의 결정일 뿐 아니라 내가 여생을 어떻게 보내고 싶은지에 대한 결정이기도 하다.